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많이 모이셨는데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66페이지 할 차례죠. 166페이지 고용인.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제1조 목적, 2조 용어정의, 3조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3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이제 9조부터가 중요합니다. 9조가 등록 절차, 개업 절차를 했고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10조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겸업제한, 법인의 겸업제한이 있었죠.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다. 법인은 6가지밖에 겸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용인. 고용인이 뭐냐 하면, 먼저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 하고,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사장은, 중개사무소에서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현업에서는 그냥 실장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법조문에는 뭐 실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확인 설명하는 것 또는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즉 고용인의 167페이지에 보면은 이 고용인은 양가로 이번에 2가지 유형이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자, 맨 밑에 2번, 우리 양가로 1번에 출제된 걸 표시해놨죠. 고용인의 고용. 이 출제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167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에 28회 30회 출제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출제됐던 부분이 계속해서 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은 고용할 의무도 없고요,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직원을 1명도 없어도 되고요,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하든 상관없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은 직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고용하면 안 됩니다. 맨 위에 3번째 줄에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2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2개월. 직원이 만약에 결격사유, 지난주에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해고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8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 또는 사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2번에 보면은 직원, 즉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168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인의 고용 및 종료 신고입니다. 역시 출제되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고용신고는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 지놓으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고용관계가 밑에 줄에 보니까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10일 동그라미 하세요.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신고다. 40번에 우리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직원을 만약에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직원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지를 시도지사한테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15번에 있습니다. 20번에 15번. 20번에 15번 기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타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메뉴에 업무정지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몰라도 밑줄만 치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 2월에 진도 끝나고 또 3, 4월에 하고 처음부터 또 시작한다고요. 5, 6월에 또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시작하고 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양가로 3번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 동그라미 1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까 말했죠.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뒤에 가면 교육제도 다시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 칠판에 적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합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분들이 실제 영업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못한다고요? 그럼 손님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데 손님이 물어요. 이게 도배는 깨끗합니까? 물으면 보조원은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손님 그러면 안 보겠다고 가버리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하고 현업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보고 나서 65점 밑으로 받으면 바로 개업해도 됩니다. 경험 없이. 근데 80점 이상 받으면 거의 80% 이상 망합니다. 개업하면. 그러니까 취직을 해봐야 된다고. 80점 이상 받았으면 바로 하지 말고 1년 이상 내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개업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점수 딱 60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업하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진 않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또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는 못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맨 밑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게 16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판례를 보면 업무상 행위인지 업무상 행위가 아닌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게 한 10번 정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라는 건 손님 객자잖아요. 객실,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중개업무, 이게 그럼 무슨 판례냐면은 실장이 손님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실장이. 그러니까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고 간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판례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손님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사장이 손해배상해야 되면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주관적이라는 말 없습니다. 전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없습니다. 판례는 객관적,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 16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고요. 객관적으로 중개업무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170페이지 맨 밑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맨 밑에 객관적으로 돼 있다는 객관적, 좀 전에 말했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양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동그라미 1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밑줄 치시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밑줄 치십시오. 업무상 행위는 본다. 오늘 문제에 추정한다 해서 X로 내놨어요. 오늘 문제에 본다입니다. 본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추정한다, 본다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본다. 전부가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직원의 행위를, 업무상 행위는 사장의 행위로 본다. 그 직원이 손해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민사 책임이 있고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2번 부진적 연대 책임, 동그라미 3번 구상권 행사 가능하고요. 172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 책임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사장 책임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지는 게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이니까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하고 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란 직원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은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요. 자, 그래서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고용인 직원이 손해를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에게, 손님에게 1억의 손해를 입혔으면 손님은 1억을 직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사장에게 청구를 합니다. 두 군데 다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손해가 1억밖에 발생 안 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장들이 배상해 줍니다. 더 현실적으로는 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나 협회 공제조합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사장은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상권 제목만 봤습니다. 구상권이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은. 그래서 더 구상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어쨌든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는 아까 우리 책에서 제목만 읽어봤는데 부진정 연대 채무, 시험에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 자체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지만 연대보증 선 것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연대보증이란 민법에서 보면 최고 금액의 항명권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은행에 연대보증을 서주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서 주면 주채무자한테 달라 소리 안 하고 바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하더라도 왜 빚 안 갚는 사람한테 말해봐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고검색의 항명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직원한테 돈 달라고 해봐라, 돈 못 주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바로 사장한테 청구하더라도 사장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자, 민사책임 받고요. 행정상 책임도 조금 전에 말했죠.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될 수도 있다. 이 형사책임은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책에 다 중복되어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양벌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72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양벌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한다는 이야기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 자, 그래서 거기에 법 50조 박스 안에 있는 거, 음형 처리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면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합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그럼 행정형벌만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세요. 해당 조에 규정된 이 말은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을 1천만 원 선고받아도 사장은 똑같은 액수의 1천만 원 벌금 선고받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고형을 보면 직원 잘못해서 직원이 1천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보통 100만 원 정도 선고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액수의 일 필요는 없다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직원이 잘못했다고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갈 수 있다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벌금만 받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인데요. 벌금형에 관한다. 다만 개업공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2번이 이게 다만인데 이게 과실책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실책임이라고요. 형사책임은 과실책임, 민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장 책임이, 물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직원 고용인에게도 책임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것이지, 직원 잘못에 대해서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만 책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공개사로 취직해서 한 건 하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74페이지 맨 위에 제목 보니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밑줄 치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소속공개사 인장등록은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네모에 소속공개사 등록인장인, 여기에다 빨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기에 소속공개사 빨간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등록이라고요. 자, 인장등록 바로 175페이지에 인장등록이 나오네요. 인장등록은 뭐냐면 인장이 도장입니다.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앞으로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왼쪽에 174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여기다 도장 찍어 제출하면 되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계약서 쓸 때마다 다른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계속 도장을 바꿔 찍으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인장 등록 의무입니다. 첫 번째 줄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밑줄 치세요. 오늘 문제 미리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에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해서 X 해놨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즉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시기입니다.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시기.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밑줄 지놓으시고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예,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등록할 인장.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즉 개인 소속공개사도 개인이죠. 자연인인 경우에는 실명도장입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요. 실명도장이어야 하고요. 그 크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맨 밑에 7mm 이상 30mm 이내 밑줄 치시고요. 이게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은 안 되고요. 예,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보면은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 그 숫자 같은 거 전부 이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대표이사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인장이 따로 있어요. 법인 인감도장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그 밑에 줄에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인장 등록을 할 관청은 인장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합니다.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한다. 시군구제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업등기소에서 인감증명 떼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후 7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7일 이내에 미리 변경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사후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177페이지 교과서 밑에 2번 인장 등록 사용인데 등록한 인장 사용인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2번 인장을 사용할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문서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개 업무 시에는 등록된 인장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쓰는 도장은 전부 등록된 인장이어야 되겠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위반 시 제재인데요. 3번에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두 번째 줄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42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 이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179페이지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오른쪽 밑에 등록인장인 여기에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 첨부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도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이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79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는 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우리 암기 프린트는 51번에 27번, 51번에 27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51번에 27번, 28번, 29번에 있죠. 51번에 27번부터 있습니다. 51번에 27번, 28번, 29번, 30번이 있는데 27번 휴업신고가 있고 28번에 폐업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 재개신고, 30번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증 반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반납할 수가 없고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반납 안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 처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반납하러 가야 된다.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만 가능하다.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조금 전에 7일 이내 사후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도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사후 10일 이내였죠. 근데 휴업신고, 폐업, 재개, 변경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초과. 그래서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3월 이하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을 하면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 다만 6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는
6월 초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면은. 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만 임의적 취소 대상입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이 휴폐업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재개신고를 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우리 시험에 즉시와 지체 없이의 뜻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 지체 없이 써야 될 자리에 즉시 쓰면 X인데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즉시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즉시입니다. 다 대부분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는 즉시인데 즉시 반환해야 된다 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3 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시에 퇴근인데 5시 58분에 서류 가져와가지고 빨리 지금 즉시 돌려주세요 하면 그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업무시간 다 끝났으니까 내일 오세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3 근무시간. 그러면 3시 안에 재개신고했으면 6시 퇴근하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즉시냐 지체 없이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 즉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 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근데 근무시간이어야 되지 뭐 5시 거의 퇴근할 때 다 돼서 오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했습니다. 휴폐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 183 다 했습니다. 183페이지 그 밑에 휴업과 업무정지 비교. 근데 아직까지 업무정지는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사유는. 근데 휴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업무를 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업무정지는 업무를 못하게 당한 거잖아요. 정지를. 그게 차이점입니다. 위반해가지고 업무 못하게 당한 게 업무정지,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게 휴업신고입니다. 뒤에 이번 첫 달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100% 다 해버리면 듣기가 싫어. 이제 3월달 되면 모르는 게 없으면 조금씩 채워가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라고요. 휴업은 했는데 업무정지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고 이제 비교를 하고요. 184페이지 협회 통보입니다. 협회 통보.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은 25번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요 2장만 다 알면 최하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95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80점은 받는다고요. 최하. 암기 프린터 중요한 거는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휴폐업 신고 25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있죠? 25번에 동그라미 4번 휴폐업 신고 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휴폐업 다 했고요. 185페이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휴업 신고사항 되어 있는데 휴업기간은 신고하는데 폐업은 폐업일이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폐업 신고하려면 폐업기간을 적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휴업은 휴업기간을 적는데 폐업은 폐업기간 안 적는다고요. 언제 다시 개업할 건지 폐업해놓고 그거 적을 필요 없죠. 저도 폐업 신고했는데 지금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폐업기간은 적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휴업기간을 적는데 이런 서식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도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60점 받기는 너무 쉽고요.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다. 1차도 학개론이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잡다한 거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100점 받기는 어렵다고요. 공인중개사법도 100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거 이런 거 서식을 내면 서식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서식까지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80점만 받으면 돼요. 100점 받기는 어려워요. 어떤 분은 공법 40점 목표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100점 하던데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공법도 목표는 최소한 70점 이상 해야
50점은 나오잖아요. 한 20점 정도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목표는 70점 이상은 받을 걸로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공인중개사법은 90점 목표로 공부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은 힘들어요. 어느 과목이든.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를 묻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손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왔다고요.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라고요. 거래계약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서로 적고 있는데 중개계약서는 한 번도 문서로 적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서면으로 말로만 하잖아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손님이 와서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합니까? 중개계약 잠시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냅니다. 은행에서 주는 거 이런 거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끝내요. 한 15초 안에. 그 제가 전속중개계약서 적읍시다 하고 이렇게 문서 꺼내가지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히려 손님들도 싫어하더라고. 오랫동안 계약서 적고 있는 걸 중개계약. 그래서 중개계약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말로 하고 있다고. 말로 그냥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개계약인지 아닌지 잘 기억도 못해요. 중개계약은 손님하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소개시켜 주겠다는 계약이잖아요. 중개. 거래계약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지금 우리 책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전속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주로 말로 하고 있는데 물가수준,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은 물가수준이라고 있습니다. 물가수준. 맨 밑에 까만 별표 물가수준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과서 186페이지 박스 안에 그게 1, 2, 3, 4 나와 있잖아요. 그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중개대상 물 동그라미 하라고요.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중개보수, 중개보수죠. 중개보수,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그 다음에 준이 뭐냐면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물가 수준이 아닌 거, 네 가지 아닌 거, 이런 건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거 4개 외에 나머지가 출제됐다고요. 그럼 뭐가 출제됐냐면 중개대상물의 상태가 나왔어요. 중개상물의 상태. 그럼 앞대가리만 암기해가지고는 못 풀겠죠. 중개상물의 상태, 상태도 물자 들어가잖아요. 중개상물.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입니다. 상태가 아니고요.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로 문서로 하는 거 싫다, 말로 하려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자, 이 박스 지금 186페이지 그 까만 박스 보면 시행령 19조에 보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이 되는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가지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권장하는 계약서가 시행규칙 13조에 보면은 별지 서식이 있다. 권장계약서가 지금 표준 서식이 있네요. 188페이지, 189페이지 이게 권장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이 있다. 왼쪽 메뉴에 별지 14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있다. 시험에 법정 서식이 없는 것은 시험에 나왔다고요? 보기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었는데 이걸 답으로 많이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 거래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서 거기에 동그라미 188페이지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요 두 개만 조금 있다가 하게 될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다릅니다. 서식이 1번 2번 이거 빼고는 이제 190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1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전속 중개계약하고 다릅니다. 전속은 딱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건데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에게 내놔도 된다고요. 여러 중개업소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니까 의뢰 의무사항, 을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한 걸 입증할 수도 없잖아요. 손님 없어서 그래 성사 못 시켰다고 하면 노력 안 했다고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요. 안 팔렸다고 왜 안 팔아주냐 빨리, 뭐 못 판다고 처벌한 사례는 없어요. 업무정지 이런 거 그냥 선언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노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사항은 갑이 누굽니까? 의뢰인입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또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했다고 처벌 규정 없어요. 뭐 상태 도배 깨끗하냐 물어보면, 개업공개사가 물어보면 손님은 반드시 알려줘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 또 뒤에 보면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또 여기는 협조해야 된다고 돼 있고 약간 상충되는데 어쨌든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빨리 팔려면 뭐 협조를 해야 되겠죠? 빨리 팔고 싶으면.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점인데요. 자, 190페이지 전속 중개계약부터는 쉬었다 하고 제 그 밴드에도 제가 문제 메일 올려드리는데 박용덕 검색하면 나오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그 박용덕 박사라고 쳐야 돼요. 유튜브 채널에는 박용덕이라고 치니까 다른 데서 올려놓은 게 너무 많더라고 제게. 그래서 박용덕 박사 지가지고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신청 좀 해주세요. 거기도 강의 매일 한 개씩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네, 쉬었다가 19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